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를 고속도로에 버렸다고. 새벽 2시 문이 쾅 열리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손에는 떨리는 휴대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CCTV 영상엔 갓길에 홀로 버려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도윤 씨,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며느리는 아들에게 멱살이 잡혔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를 죽이려 했어. 아니,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한 가정의 붕괴는 한 여자의 생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72세 갓길에 버려진 어머니, 40세 진실을 마주한 아들, 35세 범죄를 숨긴 아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지금부터는 법정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단풍 구경을 간다며 아들이 권했던 오늘 나들이였는데 정작 아들 도윤은 차에 타지 않았어요. 병원 당직이 갑자기 잡혔다면서 며느리 세아가 대신 모시겠다고 나섰던 거였죠. 정희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차 안 공기는 묘하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태풍 예보가 계속 울려나왔는데 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핸들만 꽉 쥐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앞을 바라봤지만 며느리의 굳은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차는 천천히 갓길로 붙더니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어머님, 잠깐 내리세요. 타이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세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빗줄기가 얼굴과 옷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세아는 트렁크를 열었다 닫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정희가 물었지만 세아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창문을 내리고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색깔이 또렷하게 묻어 있었어요. 이제 내려놓을게요, 어머님. 그 말이 다시 들려왔을 때 정희는 손에 든 보자기를 꽉 쥐었습니다. 세아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창문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엔진 소리가 다시 켜지면서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비상등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깜빡이면서 점점 작아지는 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야. 정희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손을 흔들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차는 점점 더 멀어지더니 이내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여기 갓길에 버리고 간 거라는 걸요. 갓길에 홀로 선 정희의 손에는 젖은 보자기만 남아 있었는데 핸드폰도 없고 가방도 없고 신분증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가져가라고 건넨 보자기 하나뿐이었는데 그 안에는 정희가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가 들어 있었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깻잎 장아찌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옆을 지나가면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물보라가 정희의 옷을 더욱더 흠뻑 적셨어요. 경적 소리가 귓가를 때리듯 울려댔고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데 그 시선들은 차갑고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순찰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비상등을 켜고 정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급하게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왜 이렇게 서 계세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말하면 과연 믿어줄까요? 일단 차에 타세요. 비 너무 많이 맞으셨네요. 경찰관은 정희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순찰차로 데려갔는데 이름표를 보니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얼굴은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으면서 핸드폰이 없다는 말을 겨우 꺼냈어요. 민수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네, 고속도로 갓길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휴게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는 가까운 휴게소를 향해 달렸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지켜봤어요. 휴게소에 도착하자 민수는 정희를 안내 데스크로 데려갔고 직원이 따뜻한 수건과 차를 건네주면서 일단 몸 좀 녹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희 옆에 앉아서 천천히 기다려줬는데 정희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목구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만 가슴속만큼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내리고 갔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세아예요. 이세아. 그럼 할머니 성함은요? 정희예요. 김정희. 민수는 정희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더니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임시보호소로 모시겠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임시보호소가 뭔지도 몰랐고 절차라는 말도 낯설기만 했어요. 민수는 정희를 차에 태우고 시내로 향했는데 보호소는 낡은 건물 2층에 있었고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곧 오실 겁니다. 민수는 정희를 의자에 앉힌 뒤 안쪽으로 들어갔고 정희는 젖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요양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이시죠? 보호자 동의가 끝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남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호자 동의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수가 돌아와서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서류에는 김정희라는 이름과 서명이 있었지만 생년월일이 달랐어요. 정희가 태어난 해는 1958년인데 서류에는 195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생년월일이 다른데요? 민수가 날카롭게 지적하자 요양원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만 보호자분이 서명하셨으니까요. 얼버무렸어요. 보호자가 누군데요? 며느리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더니 CCTV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출입 기록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양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인계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좁은 보호소 방에 누웠는데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정희는 젖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접으면서 보자기 안에서 풍기는 깻잎 장아찌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맛이 떠올랐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에 보호소 전화가 울렸고 직원이 받으면서 네, 보호소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정일 씨 거기 계신가요? 제가 아들 도윤입니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직원은 정희를 바라보면서 네, 계십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았어요. 도윤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정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태풍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가슴속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 우비를 입은 자원봉사자 지연이 휴대폰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휴게소 갓길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정희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시간도 찍혀 있고 위치 정보도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받았어요. 좋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어젯밤 요양원 직원의 인계 시도를 막은 첫 증거가 됐습니다. 정희는 쉼터 상담사 미나를 만났어요. 미나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기초생활 지원부터 받으시고요. 임시 숙소는 이틀 정도 더 쓰실 수 있어요. 미나가 서류를 펼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여전히 가득했고 방 창문에는 성에가 하얗게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같은 방을 쓰게 된 영자를 만났어요. 영자는 정희보다 5살은 더 많아 보였는데 목소리에는 내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나는 벌써 석 달째예요. 영자는 침대에 앉아 털실을 뜨면서 쉼터 생활 팁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식사는 6시 반, 소등은 10시. 샤워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말을 들었는데 영자의 눈빛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도 뭔가 사연이 있으시겠죠. 여긴 다들 그래요. 영자가 말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한석이 사건을 맡게 됐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석이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수염 자국이 파랗게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김정희 어르신이시죠? 형사 한석입니다. 한석은 명함을 건네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호자 동의 서류 확인했는데요. 필적 감정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한석은 수첩을 펼치면서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고속도로 구간 블랙박스 수거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낯선 법적 용어들을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석은 정희의 표정을 읽고는 천천히 다시 설명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서명을 위조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며느리 혼자서 이런 일을 다 꾸밀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이 보호소로 찾아왔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편한 점퍼 차림이었는데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 보였어요. 엄마. 도윤은 정희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앉아라. 정희가 말했고 도윤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병원 당직이랑 병행하면서 자료 모으고 있어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세아는 연락이 안 돼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너 그날 차에 없었다며? 내 당직이 갑자기 잡혀서요. 세아가 왜 혼자 나를 태우고 나갔는지 아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어요. 제가 병원 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자기를 풀어서 깻잎 장아찌 통을 꺼냈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다. 가져가라. 도윤은 장아찌 통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됐다. 그냥 가져가. 이 작은 장아찌 통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자 동시에 죄책감의 무게였습니다. 도윤은 장아찌 통을 가방에 넣으면서 제가 꼭 해결할게요. 엄마를 끝까지 지킬게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정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이 돌아간 뒤 미나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오늘 저녁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정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정희 옆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어요. 아드님 오셨다면서요? 응. 뭐라고 하시던가요? 해결하겠대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가족이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차는 따뜻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녁 무렵 쉼터 문 너머로 누군가가 지나갔습니다. 휴게실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가는 실루엣이 보였는데 정희는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가 정희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아까 누가 지나갔나 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영자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며느리 세아가 차 안에서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는데 정희가 손을 뻗으려 하자 세아는 사라졌어요. 정희는 꿈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자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정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르신, 어제 휴게소 근처 CCTV 확보했습니다. 며느리 분 차량 번호판 확인됐고요.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세아의 차가 갓길에 멈춰 선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3시 42분. 정희가 내린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갑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올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석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어르신, 은행 거래 내역 확인 요청 들어갔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라니 거기엔 대체 뭐가 나올까요? 정희는 알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자가 물었어요.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응.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영자는 밥을 떠서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드세요. 먹어야 힘이 나니까. 정희는 밥을 받아서 한 숟가락 떴는데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쉼터는 조용해졌고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이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은행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나의 동행으로 정희와 도윤은 정희가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왔어요. 직원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출력하면서 정희 명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옮겨진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1,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5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희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500만 원이라니. 그 돈은 정희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리권 등록 내역이 있네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는데 대리인 이름에는 며느리 세아로 적혀 있었어요. 등록 일자는 작년 8월 15일. 정희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계약 서류 원본 열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파일 안에는 대리권 등록 신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차례로 꽂혀 있었어요. 도윤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지문 대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적 감정은요? 그건 경찰 쪽에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직원은 절차와 소요 기간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문 대조는 2주일 정도 걸리고요. 필적 감정은 3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정희는 그 복잡한 금융 절차 속에서 그저 한 줄로 선 숫자들만 바라봤습니다. 3,500만 원. 그 숫자 옆에 찍힌 붉은 인감도장의 잔상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은행을 나온 세 사람은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검색하더니 아, 나왔네요. 증여로 명의 변경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정희의 집이 며느리 세아 명의로 바뀐 기록이 또렷했습니다. 변경 일자는 작년 9월 23일. 이유란에는 간병 편의를 위한 증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손에 도장을 쥘 힘조차 없었다는 걸요. 이것도 사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석은 등기 원인 증명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등기 원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도 조사해야 하고요. 한석은 수첩에 메모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동사무소 열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계별 수사 들어갑니다. 이 모든 절차는 소설 속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수사 흐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국밥집에 들렀어요. 낡은 간판에는
원조 소머리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 묵은 사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4명이요. 자리에 앉자 김치와 깍두기가 먼저 나왔고 이어서 뜨거운 국밥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눈치채고 정희의 숟가락을 잡아줬어요. 엄마, 천천히 드세요. 정희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석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작년 8월에 입원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응.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 며느리분이 자주 오셨나요? 매일 왔죠. 병원비도 내주고. 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때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때는 손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럼 며느리분이 도장을 가져간 적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 열쇠는 며느리분이 가지고 계셨나요? 응. 열쇠는 복사해서 줬어요. 한석은 이 모든 대답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도윤은 국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제가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받고 올게요. 도윤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도윤은 한참 만에 전화를 끊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아? 정희가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병원 일로요. 하지만 정희는 알았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저녁 무렵 정희는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은행이랑 등기소 다녀왔어요. 그래서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나가고 집도 명의가 바뀌었대요. 영자는 혀를 찼어요.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가 봐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은 정희가 평생 모은 전부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국밥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용돈 주고 남은 돈. 그게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집도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영자가 걱정할까 봐요. 밤이 되자 쉼터는 조용해졌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500만 원. 작년 9월 23일. 대리권 등록. 증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어요. 새벽 2시쯤 정희는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미나와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잠 못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요. 미나는 정희를 휴게실로 데려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줬어요. 힘드시죠? 응.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정희는 차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엄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엄마가 아프실 때 제대로 못 모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어르신도 이겨내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정희는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정희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는데 그 불빛이 오늘따라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정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밤늦게 트럭이 와서 짐을 싣고 갔어요. 슈퍼 사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형사 한석과 경찰 김민수는 정희가 살던 동네로 찾아왔어요. 골목에는 겨울 찬바람이 스며들어 있었고 낡은 슈퍼의 유리문에는 할인 전단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죠? 한석이 물었고 사장은 달력을 뒤적였어요. 2월 12일 밤이었어요. 비 오던 평일 밤.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11시쯤? 밤늦게 소음 때문에 짜증났거든요. 한석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트럭 색깔이나 번호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흰색 트럭이었어요. 번호판까지는 몰라요. 한석과 민수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전출 신고 기록을 찾아줬어요. 김정혜 씨, 2월 13일자로 전출 신고 나갔네요. 새 연락처는요?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한석은 혀를 찼어요. 비공개 처리 누가 했죠? 며느리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세아 씨, 민수가 물었습니다. CCTV 열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며칠치 필요하세요?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어요. 두 사람은 맞은편 미용실로 갔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파마향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손님 머리를 말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며느리가 몇 달 전부터 부동산이랑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달 전이요? 작년 10월쯤부터요. 부동산 사장이랑 계속 통화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가격 흥정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에 새 놓을 수 있냐고요. 한석은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미용실 원장의 말은 구체적이었지만 옆에서 듣던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달리 봤는데요. 며느리가 되게 당당해 보이던데요. 미용실 안에서 손님들의 말은 조금씩 달랐고 한석은 소문과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으로 가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증언이 엇갈리네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니까요. 한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좁고 어두컴컴했어요. 사장 박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기름기 많은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애매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계약 서류에 김정혜 씨 도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해요? 네, 분명히 있었어요. 한석이 물었어요. 계약 원본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영장 가져올까요? 한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장 가져오시면 보여드리죠. 지금은 안 됩니다.
한석은 명함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확실히 수상해요. 한석은 휴대폰을 꺼내서 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부동산 계약 서류 원본 확인을 위한 영장 신청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석은 민수에게 말했어요. 세입자 정보는 받았어요? 네, 젊은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은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천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계약 기간은요? 2년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이네요. 보통 1년 계약인데. 두 사람은 정희가 살던 집 앞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우편함이 있었는데 광고지들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민수가 우편함을 열어보니 광고지 사이에 낯선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한석이 봉투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공공요금 미납 안내와 명의 변경 처리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발송 날짜는 작년 10월 5일. 증여 등기 직후와 정확히 맞물렸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는데요? 민수가 말했고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찍어두세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봉투와 내용물을 꼼꼼히 찍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제가 늦었어요? 아니요. 막 도착했어요. 지연은 집 주변을 살피다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완전히 비었어요. 한석이 문고리를 살피면서 말했어요. 세입자 들어왔으면 뭔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상하네요. 민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석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입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집이 비어 있는데요? 아, 그게 아직 이사 안 온 것 같은데요? 박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떨렸습니다. 계약은 언제 했다고요? 2월 20일이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사를 안 왔다고요? 그런가 봐요. 한석은 전화를 끊고 민수를 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려다가 골목 끝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박의 사무실 방향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석이 명함을 꺼내려 하자 남자는 급하게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수상하네요. 민수가 중얼거렸고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석과 민수는 정희가 있는 쉼터로 갔어요. 정희는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동네 다녀왔습니다. 한석이 말하자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땠어요? 이웃분들 증언 받았고요. 집도 확인했습니다. 집이 어떻던가요? 비어 있었어요.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안에 중요한 물건 남아 있었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바느질 상자가 있었어요. 손주 생일 때 주려고 뜬 털실도요. 다른 건요? 통장이랑 도장도 서랍에 있었을 텐데. 한석은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혼자 빈집을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곳도 거기였고 아들을 키운 곳도 거기였어요.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거기였습니다. 이제 그 집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가보셨어요? 아니, 형사님들이 다녀오셨대. 안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꼭 되찾아 드릴게요. 도윤은 정희의 손을 잡았지만 정희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빼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너 세아한테 연락해봤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받아요.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도 안 읽고요. 어디 있는지는 알아? 모르겠어요. 친정도 연락이 안 된대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도윤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 다 지나갈 거다. 하지만 정희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이름마저 빼앗긴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밤이 내려앉자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멀리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묘하게 낯익었어요. 빈집 앞 현관문 초인종이 깜빡이다가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사건의 방향도 한번 꺾이려 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요즘 너 이상해. 동료 내과의 선우가 당직실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은 병원으로 돌아와 당직 사이사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우는 40대 초반의 의사였는데 도윤보다 6살이 많았고 병원 생활도 훨씬 오래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주말마다 자리 비우더니. 선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가족 일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우리 몇 년 같이 일했는데.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좀 힘든 일을 겪고 계세요. 무슨 일인데? 말하기 좀 그래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억지로 묻지는 않을게. 근데 말이야. 선우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환자 보호 의무랑 가족 문제 사이의 경계, 그거 아주 얇아. 감정이 앞서면 진료에서 판단이 흐려져. 조심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쉼터 침대의 거친 매트, 손등에 남은 물집, 젖은 보자기를 안고 서 있던 갓길의 모습. 그 장면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오후 2시쯤 민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윤과 함께 빈 상담실에 앉아서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각이 오후 2시 18분이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갓길에 정차한 시각은 3시 42분. 어르신을 내리고 출발한 시각은 3시 45분. 도윤은 화면을 보면서 메모했습니다. 그럼 약 3분 동안 멈춰 있었네요. 네. 그리고 세아 씨 휴대전화 위치 기록 요청했는데요. 통신사 쪽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블랙박스는요?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확보 중입니다. 2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넘기며 질문했어요. 선생님, 세아 씨 부모님 연락처 아세요? 도윤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은요? 연락이 안 돼요. 번호가 바뀌었나 봐요. 결혼 초기부터 왕래가 없었다고 하셨죠? 네. 거의 없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세아가 친정 얘기를 잘 안 해서요. 도윤은 말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는데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응급실로 오세요. 교통사고 환자 들어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어요. 응급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40대 남자였는데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들이 서로 밀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먼저예요. 먼저 봐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왔어요. 도윤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환자 상태 순서대로 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들이 입을 다물었고 도윤은 환자에게 다가가서 맥박과 혈압을 확인했어요. 의식은 있어요. 외상 확인하고 CT 찍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고 도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복도를 지나는 순간 휴대전화 화면에 띄운 메시지가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미확인 발신자가 남긴 짤막한 문장이었어요. 보호자 동에 본인은 정말 몰랐을까요? 이 한 줄이 도윤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의 농담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화면을 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번호를 눌러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발신 제한 번호였어요. 도윤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한동안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선우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오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서 그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보호자 동에 본인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자신에게 보낸 걸까요? 혹시 세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도윤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밤 10시쯤 당직이 끝나고 도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아니라 세아의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전화 너머로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왜 그렇게 한 거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세아야. 도윤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도윤은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가 당직실로 들어왔어요. 야, 어젯밤에 옥상 갔었어? 네.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의자에 앉아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내가 뭘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 주변에 도움 청해.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 환자 보는데 지장 생기면 큰일이야. 선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더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미확인 메시지는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도윤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에 도윤은 다시 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세아 친정 쪽 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입니다. 연락처가 확보가 안 돼서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세아 친정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주소를 노트에 적어뒀어요. 주말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세아가 왜 그랬는지, 무슨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윤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다렸어요. 김치 국물이 참 맛있네요. 미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희와 미나, 지연은 동네 국밥집에서 한석과 민수를 만났어요. 김치 국물의 붉은 빛이 스테인리스 숟가락에 반짝반짝 비쳤습니다. 국밥집 사장은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했다고 했어요. 어르신, 정희 씨 아시죠? 한석이 물었고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단골이었어요. 맨날 깻잎 장아찌 싸와서 주시곤 했죠. 이사 전날 밤에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날 밤에 흰색 트럭 봤어요. 11시 넘어서 짐 싣고 가더라고요. 운전하던 사람 기억나세요?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후반쯤? 한석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특징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박 사장 조카 아니었나 싶어요. 한석과 민수가 서로를 봤어요. 부동산 박 사장 조카요? 네. 동네에서 소문났거든요. 밤에만 일한다고. 사장의 말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차 번호는 기억 안 나시죠? 앞자리가 7이나 8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한석은 그것도 받아 적었어요. 혹시 며느리도 같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은데 여자 한 명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식사를 하면서 도윤도 합류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는데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지금 하는 중이다. 도윤은 정희 옆에 앉아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은행에서 받아온 거예요. 한석이 서류를 펼쳐서 살폈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에는 낯선 대리인 신청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필체가 어르신 것과 다른데요? 한석이 정희에게 보여줬어요. 정희는 서류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확실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안 써요. 한석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필적 감정 신청 접수증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고 한석은 그것도 받아서 파일에 끼웠어요. 식탁 가장자리에서 정희는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습니다. 국밥이 식는 속도가 오늘의 마음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온라인 카페에서 찾은 건데요. 화면에는 같은 날 비상등을 켠 차량 사진이 있었어요. 이거 휴게소 근처에서 찍힌 건데 시간이 비슷해요. 민수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번호판이 일부 보이는데요.
네, 뒤에 내 자리가 보여요. 한석이 도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차 번호가 어떻게 되죠?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369-783이에요. 뒤 네 자리가 783이요? 네. 한석과 민수가 다시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차량의 뒤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끝자리가 78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식별 프로그램 의뢰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고 지연은 사진을 민수에게 전송했어요. 그때 갑자기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가 우리 테이블을 힐끗 보더니 급하게 돌아서서 나갔어요. 지연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쫓았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놓쳤어요. 너무 빨리 도망갔어요. 누구였어요? 한석이 물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못 봤어요. 뒷모습만 봤는데 20대 남자 같았어요. 민수가 급히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쉼터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낯설었습니다. 그중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혹시 며느리가 누군가를 보낸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어요. 쉼터에 도착하자 영자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류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요? 필적이 다르대요. 위조인 것 같대요. 영자는 혀를 찼습니다. 정말 못된 며느리네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 앉아서 젖은 보자기를 다시 풀었다 접었습니다. 밤이 되자 쉼터는 조용해졌고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급히 도망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를 보고 도망갔을까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새벽 3시쯤 정희는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자국 소리는 2층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찾아온 걸까요? 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영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어젯밤에 계단에서 소리 들으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요. 누가 올라왔다 내려갔어요. CCTV 확인해 봤는데 사람은 안 찍혔어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카메라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셔야겠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오후에 한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부동산 계약 서류 원본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감정 의뢰 들어갑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결과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쯤 끝날까요? 진실이 밝혀지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희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서류 제출하세요. 한석이 부동산 사무실 책상 위에 영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 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잠깐만요. 박은 안쪽 캐비닛을 뒤적이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파일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 증여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순서대로 묶여 있었어요. 한석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서류들 전부 같은 날 작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23일. 토요일이었는데 영업했어요? 박은 잠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고객 요청이 있어서요. 토요일 저녁 8시에 계약했다고요? 한석이 시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인데요. 보통 이 시간에 계약 안 하잖아요. 박은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고객분이 급하다고 해서요. 한석은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필기구가 전부 같네요. 검은색 볼펜. 그럴 수도 있죠. 김정희 어르신 서명, 증여계약서 서명, 위임장 서명. 전부 같은 필기구로 썼어요. 한 번에 다 쓴 거 아니에요? 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그때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어떻게 여기서 계약을 하셨죠? 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며느리분이 대신 오셨습니다. 대신 서명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박의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골목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물었고 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왜 왔어? 한석이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조카분이죠? 네, 그런데요. 2월 12일 밤에 이사 도와줬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트럭 몰고 김정희 어르신 집 짐 옮긴 거 맞죠?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 지시로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고객분이요. 고객이 누군데요? 이세아 씨요. 한석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네. 전화로 먼저 연락받고 그날 밤에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급하게 이사 가야 한다고요. 밤에 해달라고 했어요. 왜 밤에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세아 씨가 얼마 줬어요? 100만 원이요. 현금으로요? 네. 한석은 조카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밖에서는 지연이 창가를 지나가는 누군가를 봤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자였는데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가까이 다가서자 그 여자는 통화를 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은 숨을 고르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 세아 씨 같았어요. 한석이 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정희를 뒤로 물리고 의자에 앉게 한 뒤 물을 건넸어요. 어르신, 숨 좀 고르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근처에 있는 걸까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그때 한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형사 한석입니다. 전화 너머로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대리권 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 확인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보호자 동의서에 도윤 씨 서명이 있습니다. 한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김도윤 씨 서명이 보호자 동의란에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서명 일자는 작년 8월 12일이고요. 한석은 전화를 끊고 민수를 받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도윤 씨 서명이 보호자 동의서에 있대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희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석은 정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르신,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서명을 했다고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나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아직 확인 전입니다.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와 함께 이 일을 꾸민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30분 후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석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작년 8월 12일 어디 계셨죠? 8월 12일이요?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달력을 확인했어요. 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당직이었을 테니까. 확실해요? 네, 확인해 볼게요. 도윤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당직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대답이 왔어요. 8월 12일은 당직이 아니었대요. 휴무였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석이 물었어요. 그날 뭐 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은행 대리권 등록 보호자 동의서에 선생님 서명이 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본인이 서명 안 하셨어요? 절대 안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석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선생님 서명을 위조한 거죠? 모르겠어요. 세아가. 도윤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세아 씨가 뭐요? 세아가 제 서명을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서류에 서명할 때 세아가 자주 봤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석은 수첩에 메모했어요. 그럼 세아 씨가 선생님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마도요. 확실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밥집 테이블 위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너 정말 몰랐니?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왜 내 서명이 거기 있는 거니?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석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당시 행적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8월 12일 하루 동안 어디 계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뭘 하셨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최대한 기억해내세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도 확인하시고요. 한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병원 출입 기록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석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일까지 행적 정리해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희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미나가 정희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어르신 가시죠. 응.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희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이 비가 그날 갓길의 비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서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작게 불렀지만 정희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들은 척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차에 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아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쉼터로 돌아온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영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 있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8월 12일 오전 10시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고 오후 1시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오후 6시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은행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자신의 서명을 했을까요? 정말 세아가 위조한 걸까요? 도윤은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세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신뢰도 자신의 결백함도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 도윤 씨가 아닙니다. 한석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은행 내부 감사팀과 함께 대리권 등록 당시 신청 단말기 로그를 확보했어요. 화면 속 남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격이 도윤과 명확히 달랐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였고 도윤은 178cm였어요.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신청 시각이 오후 2시 45분인데요. 은행 감사팀 직원이 로그를 가리켰어요. 그 시간에 도윤 씨 위치 확인됐나요? 한석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통신사 위치 기록 나왔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오후 2시 45분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은요? 응급실 호출 기록 확인됐고요. 오후 2시 20분에 출입카드 찍혔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윤 씨는 은행에 갈 수 없었네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술감정팀이 서명을 분석한 결과도 나왔어요. 이 서명, 과거 서류에서 스캔한 겁니다. 감정팀 직원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픽셀 왜곡이 보이죠? 이건 종이 서명을 스캔해서 전자문서에 삽입한 흔적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100% 확실합니다. 한석은 이 결과를 정희와 도윤에게 알렸어요. 전화를 받은 도윤은 울먹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아니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위조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석은 세아의 금융 기록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은행 계좌 추적 결과 비공개 투자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석이 금융조사관에게 물었어요. 고수익 투자 상품 계좌입니다. 작년 5월에 개설됐고요. 얼마나 넣었죠? 초기 투자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잔액은요? 300만 원입니다. 한석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1,700만 원 손실이네요. 네, 사기성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 권유자는 누구죠? 확인 중인데 아마 불법 다단계로 보입니다. 한석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세아의 친정 관련 서류도 나왔어요. 세아 씨 아버지 작년 3월에 돌아가셨네요. 민수가 사망 진단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사인이 뭐죠? 폐암입니다. 말기였대요. 치료비는요? 여기 병원비 청구서가 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넘겼어요. 총액이 6천만 원? 네, 항암 치료랑 수술비 포함해서요. 한석은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양비 체납 통지서 500만 원씩 4개월 밀렸네요. 그리고 이건 소송 압류 통지서예요. 한석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짚었습니다. 세아 씨 명의 아파트가 압류 직전이었어요. 언제요? 작년 9월 15일자네요. 민수는 타임라인을 확인했어요. 그럼 정희 어르신 집 증여 등기가 9월 23일이니까 일주일 차이네요. 한석과 민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동기가 나왔습니다. 한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오후에 한석은 세아의 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아의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세아가 작년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동기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요? 항상 불안해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요. 투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물어봤는데 화내더라고요.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요. 한석은 메모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안 했나요? 못했대요. 창피해서요. 왜요? 시댁이 워낙 반듯한 집안이잖아요. 의사 집안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동기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한석은 정희를 찾아갔어요. 쉼터 휴게실에서 정희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한석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이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1,700만 원 손실받고요. 그래요. 친정아버님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 요양비도 밀렸어요. 정희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네, 어르신 재산으로 빚을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도 힘들었겠네요. 한석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알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돈이 없으면 사람이 무슨 짓이든 하게 되잖아요. 한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정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갓길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제 내려놓을게요, 어머님. 세아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안함과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한석은 부동산 조카와 박 사장을 각각 조사실로 분리해서 신문했습니다. 심야 이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한석이 조카에게 물었어요. 이세아 씨한테요. 직접 만났어요? 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조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비워야 한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요. 왜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 조사실에서 민수는 박 사장을 신문했습니다. 계약서, 김정희 어르신이 직접 서명한 거 아니죠? 그건 며느리가 대신 한 거죠? 박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객이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하잖아요. 불법인 거 알면서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박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한석과 민수는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숨은 걸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친정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석이 대답했어요. 친정 주소 확보됐나요? 네, 도윤 씨가 알려줬습니다. 내일 가봅시다. 두 사람은 자료를 정리하고 퇴근했어요. 밤, 정희는 미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복잡하시죠? 응.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말이야, 이해한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나도 힘들었어.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남의 것 훔치지 않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안 했어. 미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이 오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미워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요. 미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이지만 별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은요? 정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정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두에게 평화가 오기를요. 피고인 이세아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공판이 열린 날 증거 목록이 차례로 낭독됐어요. 대리권 등록 로그, 위조 서명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일부 구간, 부동산 영업일지, 통신사 위치 기록, 투자 계정 내역. 검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실적인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 앉은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도윤은 엄마 옆에 앉아서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아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어요.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년 3월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세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병원비가 6천만 원이나 나왔는데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 겁니까?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네.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 상품이 있었어요. 석 달이면 2배로 불어난다고 했어요. 결과는요? 사기였어요. 돈을 다 잃었어요. 세아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그때부터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요양비도 밀렸고 우리 집도 압류 직전이었어요. 남편분한테는 말씀 안 하셨나요? 못했어요.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댁이 워낙 반듯한 집안이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님 재산을 건드린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갚지 않으셨죠? 갚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계속 모자랐어요. 그래서 집까지 명의를 바꾸신 겁니까? 네. 세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갓길에서 시어머님을 내리게 한 이유는 뭡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세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요? 죄책감이요. 시어머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시어머님한테서도 제 자신한테서도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세아는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의 정의는 세아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의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을 갓길에 버리고 갔습니다. 어머님이 빗속에 서 계신 모습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혀요.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요. 정의는 말없이 세아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탈취, 문서 위조, 유기. 이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상 의사도 밝혔고요.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피해자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 상처를 덜어주려는 제 선택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처벌은 사회의 선택이겠지요. 정의는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세아야, 내가 힘들었다는 거 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알아.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인생을 망쳐도 되는 건 아니야. 세아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나는 내가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그게 너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야.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2주일 후입니다. 방청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퇴정하기 전 한 번 더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법정을 나온 정희와 도윤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서는 했다. 근데 관계는 끝났다.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세아는 법대로 벌을 받아야 해. 그게 그 애를 위해서도 맞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에 꽃잎이 날렸어요. 정희는 꽃잎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정희는 걸어갈 준비가 됐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집에 가자. 우리 집.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 집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어도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세 일터예요. 정희가 손님들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고 정희는 작은 손뜨개 공방을 열었어요. 간판은 이웃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함께 달아준 거였습니다. 정인의 손뜨개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 손님은 지연과 영자, 그리고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거 얼마예요? 지연이 손뜨개 가방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10,000원이에요. 제가 직접 뜬 거예요. 살게요. 2개 주세요. 지연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미나는 지역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르신 손뜨개 클래스 일정을 잡아줬어요. 어르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로당에서 수업하시면 돼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희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민수와 한석도 휴문을 들렀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화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어르신이 이겨내셨잖아요. 한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도윤은 병원 근무를 이어가면서 주말마다 공방에 들렀습니다. 의자 다리를 맞추고 전등을 고치고 선반을 설치해줬어요. 엄마, 이 선반 여기 달면 어때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어요. 세아는 법원 명령대로 배상금을 분할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됐어요. 정희는 그 돈을 미나와 상의해서 지역 경로당 기부로 나눴습니다. 이 돈으로 어르신들 식사 지원하시면 돼요. 경로당 관장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용서와 화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어른답게 선택했습니다. 공방 벽에는 그날 휴게소에서 찍힌 사진이 코팅되어 걸려 있었어요. 비에 젖은 작은 사람이 이제는 햇빛 아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경로당 수업에서 정희는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은요, 엉킨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묶고 풀면 다시 이어지거든요. 정희는 털실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꼬인 것 같지만 천천히 풀면 다시 반듯해져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영자는 손뜨개 가방을 완성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팔 곳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이거 15,000원에 팔렸어요. 영자가 기뻐하며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엔 더 예쁘게 만들어봐요. 정희는 격려했어요. 영자는 판 돈으로 경로당 간식거리를 샀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샀어요. 많이 드세요. 영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국밥집 사장은 손님들에게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저기 정희 씨 공방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뭐 파는데요? 손뜨개 물건들이요.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좋아요. 손님들이 하나둘 공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도윤이 조용히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요. 상자 안에는 털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하늘색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했어?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색이잖아요. 정희는 털실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엄마, 제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켜줬잖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정희는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너는 끝까지 내 편이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바늘을 들어 마지막 한 코를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색 털실이 바늘을 따라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정희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공방 유리창 밖 골목을 비췄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오늘의 손은 무엇을 잇고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잇고 있습니다. 저녁 8시 공방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영자가 정희를 도와 정리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네요. 그러게. 다행이야. 내일은 뭐 만들 거예요? 털실 모자 만들어 볼까 해.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내일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웃으며 정리를 마쳤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영자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너도 수고했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손님들의 웃는 얼굴, 지연과 영자의 격려, 민수와 한석의 축하, 아들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작은 원룸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 들어갔어요.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어요. 정희는 침대에 앉아서 하늘색 털실을 다시 꺼냈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 코씩 뜨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 코, 그 한 코가 완성되는 순간 정희의 새 인생도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은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정희는 바늘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오늘의 손은 희망을 잇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정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공방 식구들, 이웃들, 그리고 아들. 그들이 함께 있어서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들기 전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바늘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한 코를 뜨는 소리.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그날, 정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하지만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존엄을, 용기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정희는 며느리를 용서했지만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선택이지만 화해는 가해자의 자격이 필요하니까요. 세아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정희는 손뜨개 공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정희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제 무너졌다면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상처받으셨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정의를 기억해 주세요.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랍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오늘의 손은 희망을 잇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